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투자 4분법이나 탈무드 투자법, 탈무드 투자법 3개죠. 요거 중에 하나만 하셔도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 대략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탈무드 플러스 1이나 2는 7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자, 박사님, 이제 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3부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아요. 결국엔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뭘 사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코스피 5천, 뭐 해외 주식시장은 점점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미 또 많이 올랐잖아요. 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 진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될지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한국은 비중 축소, 정말요? 예, 일단 그리고 5천선까지 올랐으니까 미국은 이제 비중 확대. 비중 확대. 작년 이맘때 제가 한국을 비중 확대했기 때문에 네네. 예, 많이 벌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번 게 아니고 저희 회사가 벌었죠. 저희는 이제 자문하는, 자산 배분하는 회사 입장에서 계속 한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언더웨이. 예를 들어서 목표 주식 비중이 15%라면 그보다 낮은 레벨에서도 적극적인 사자로 가지 않다가 작년에는 이제 계속 샀거든요. 왜냐하면 매력 있다. 밸류에이션 매력이 0.8배. 그래서 PBR이 그 0.8배라는 것은 청산가치 대비 20% 디스카운트 된 시장이었어요. 참고로 지금은 1.6배입니다. 많이 올랐군요. 예. 그 2배가 됐으니까. 그래서 0.8배입니다. 그래서 0.8배 밸류에이션보다 더 주가가 쌌던 때가 역사상 3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봤더니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2년 레고랜드. 이게 3번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쌌던 3번이더라고요. 그 정도 레벨까지 내려간 거죠. 그게 대통령 그 계엄, 뭐 또 나가서 정치적 불확실성 등등이었죠. 그럴 때는 사야죠. 그래서 공포에 사야 돼요. 반대로 지금 열광하잖아요. 더 갈 것 같아요. 6천도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굳이 지금 비중 확대를 할 필요가 있나? 이 시장은. 반대로 작년에 17%밖에 안 오른 미국장은 금리를 또 인하해 준다는데 우리는 금리 인하가 끝났는데 거기는 미국 금리를 인하하지. 더군다나 이런 대규모 IPO가 들어오기 전에 계좌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엔트로픽을 사든 오픈 AI를 사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사든 스페이스X를 사든 아무튼 이걸 살려면 미국 계좌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IPO 펀드라도 들어가야지. 아니면 이런 종목들을 담을 거라고 예상되는 우리 아크, K 같은 데를 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현 시점에서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은 한 15% 정도로 15%. 그러니까 엄청 지금 오버웨이트 있거든요. 조금씩 하고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시장에 대해서는 35% 정도로 35%. 이제 더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내 해외 주식 비중은 50%라고 50% 한다면 정도. 네, 나머지 50%는 채권인가요? 예, 채권하고 금이죠. 금. 예, 금을 좀 금.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 뭐 사상 최고치잖아요. 근데 그게 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1971년에 닉슨의 그 쇼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 1온스는 무조건 달러 35달러로 교환해주고 달러 35달러를 가져오면 금 1온스로 교환해준다. 이 근본이제죠. 이 근본이제를 폐지했어요. 그리고 6년 동안 금값이 얼마 가지 아세요? 35달러였잖아요, 아까. 네네. 예, 1000달러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올랐다. 그게 의미가 없는 거군요. So what? 지금 왜 오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의 가치를 쓰레기로 만들 것 같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금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도 미국 국채 사고 싶은데 왜냐하면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가 넘어요. 야, 30년 동안 달러 이자 5%가 나와요. 이거 우리나라 지금 예금 금리 2.5니까 이거 금리 2배를 주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신용도를 가진 30년짜리 그것도 장기채가 있는데 그거 왜 안 사고 금리가 그렇게 높아요? 하는 게 그러는 거죠. 트럼프에 이어 또 똑같은 애들이 계속 루비오, 벤스 뭐 이런 애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바나나 공화국이 되는 건데 경제학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다음 선거만 보면서 돈을 막 뿌리는 빵과 서커스가 되는 로마 제국 말기 같은 짓을 할 텐데 재정 이런 거 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세상으로 가면 30년 뒤에 이 나라가 우리한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거라고 정말 당신 생각해? 라고 묻는 사람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렇게 금리가 높으면 저는 채권 사고 싶은데 채권에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금이라도 사자. 전 달러가 저렇게 알아서 망하는데 또 더군다나 과거의 기술주
2005년부터 시작해서 만 20년입니다. 만 20년 동안 미국의 나스닥 100 지수가 4번 베어마켓 갔거든요. 그 베어마켓이 뭐냐면 직전 고점 대비 25% 하락. 이게 뭘 의미하냐면 레버리지 투자자들 다 청산되는 정도의 주가 조정이라는 걸 뜻하죠. 에이, 3배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를 하신 분들은 다 청산되는 레벨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식 가격이 최소 25% 빠지고 시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청산이 이루어진 그런 시장이고, 그런 청산이 벌어지고 난 다음은 굉장히 큰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벌써 4번 있었는데 그 4번 때 그런 대폭락이 발생할 때 금을 딱 사면 그 폭락을 다 만회해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트럼프가 바나나 공화국 만들고 있지. 거기다가 기술주도 좀 무섭지. 언제까지 가는 거야 이게. 지금 2022년 챗GPT부터 지금 쉬지도 않고 저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역사상 PER이 제일 높다는데 여기서 사도 돼? 근데 안 살려니 무섭잖아요. 아니 지금 오픈 AI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스페이스X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미국 주식 비중을 줄인다고? 너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20%는 사야 될 거고. 그러면 나머지 30% 남는 걸 원화 현금이랑 미국 채권 좀 사면 포트폴리오에서 그러니까 투자 5분법이죠.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 15%, 해외 35%, 주식 그래서 50%에 금 20%에 채권 한 30% 정도. 예, 금, 채권에서 이제 현금과, 국내는 원화 원화. 현금으로 갖고 있어도 되고, 아, 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RP나 CD 같은데 투자를 해도 되니까요. 오히려 이제 유동성을 갖고 있다가 유동성 형태로 좀 시장에 또 급한 변동성이 나올 때 매수할 수 이렇게 있게. 매수할 수 있게끔. 그 작년 이맘때 음. 한국 주식을 살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음. 한국 그 보유 여유 현금으로 사는 거지. 아, 네. 그러면 요런 비중이 우리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개인적인 투자도 이런 식으로 하고 계세요? 충분히 이게 되게 쉽잖아요. 투자 5분법. 자산을 5개로 나눠요. 아까 했던 건 좀 정교한 방법이고요. 5분의 1씩 사는 거예요. 5분의 1씩? 한국 주식, 미국 채권, 한국 채권, 금. 왜? 이러면 주식 비중 40%. 이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주식 비중 50% 정도는 30, 40대들. 좀 투자의 경험도 쌓이면서 그러나 한번 크게 다쳤을 때 고통도 맛본 분들. 그래서 주식을 한 절반 정도 하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20대 뭐 이런 분들은 주식 비중 70% 하는 성장형을 추천하고. 아, 그렇군요. 그 나이대에 비해서 이제 리스크를 조금 더 그것도 가질 있고 건지. 이제 리스크 애퍼타이트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위험에 대한 사람의 어떤 민감도가 적립 투자를 한다. 예를 들어서 나 매월 100만 원씩 넣을게요. 이런 분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조정이 나오면 더 좋지. 물타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나 내가 돈을 인출해야 돼 하시는 분한테 공격형을 추천할 수는 없죠. 안정적인 데서 그냥 이자 플러스 알파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자금의 흐름을 묻고 두 번째 투자의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야죠. 근데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산 5분법이 굉장히 간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그 50대한테 잘 맞습니다. 40, 50대한테 되게 잘 맞죠. 심플하게. 네, 심플하기도 한데다가 대략 해보면 지난 26년 동안,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가 한국 경제 구조가 좀 달라졌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막 시장에서 특히 부동산 시장도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이전과 이후는 좀 다른 나라잖아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는 다른 나라라고 보면 2000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보통 데이터를 살펴보면 만 26년이 지났잖아요. 그 26년 동안 이 투자 5분법으로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본 해가 4년밖에 없어요. 그 승률 80% 정도. 히트 레이쇼. 그러면 참고로 한국 주식 사서 수익 낼 확률은 얼마인지 아세요? 10%도 안 될 것 같은데. 아이, 뭔 소리를. 20%? 종합주가지수가 5천인데. 예, 히트 레이쇼가 66%입니다. 66%? 아니, 56%입니다. 그 말을 다르게 하면 손실 볼 확률이 44% 정도 된다는 거죠. 참고로 미국은 미국 주식을 사서 내가 손실을 볼 확률은 얼마일까? 이익을 보는 확률은 얼마일까? 75% 정도. 75%. 상대가 안 돼요. 왜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손실률이 큰가? 주가가 폭락했을 때 자사주를 사주기는커녕 자사주를 매각하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배당을 인상해주긴커녕 배당 삭감을 하기 때문이죠. 많이 겪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좀 어떤 회복 탄력성이 좀 부족한 거죠. 한국 주가 지수 그리고 자체가.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안정성도 없는 거고. 네. 그럼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자산 5분법에는 일단 부동산은 없어요. 그것까지 하면 이제 이걸 탈무드 투자법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걸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국내에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방법이 만만찮아요. 리츠 외에는 좀 근데 이제 없죠? 그 리츠가 대부분이 사업용 리츠예요. 그러니까 주거용 리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값이랑 연동되는 걸 사고 싶은데 주택 시장에 대한 어떤 엣지를 좀 걸고 싶잖아요. 내가 이걸 들고서 이 리츠를 들고 있으면 소액으로도 우리나라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을 비슷하게 따라가 준다라고 생각되면 급하게 서울 집을 안 사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리츠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리츠는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 재벌 집단들의 폐기장처럼 되고 있어요. 잘 안 좋은 자산, 부동산들을 유동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런 리츠도 있습니다만 상당수 리츠가 좀 그런 패턴을 보이고 그 대부분 리츠가 또 사무용 건물, 수처리 시설 이런 데 투자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좀 말고 딴 거 좀 원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탈무드 전략이 이제 투자 3분법인데요. 3분의 1은 한국 주식, 3분의 1은 미국 채권, 3분의 1은 미국의 리츠 ETF를 사는 전략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 전략은 해외 ETF를 사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내에 해외 ETF가 상장돼 있으면 ISA 계좌든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해외에 상장된 ETF는 그런 절세 계좌에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 일반 계좌에서밖에 못 사고 당연히 세제 혜택이 없고 그리고 또 매매에서 수익이 나면 미국의 세금 22%를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질문이 나올 때만 대답해 드립니다. 근데 이 전략도 나쁘지 지난 않다. 26년 동안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한국 주식이 좋을 때 미국 뭐 채권이나 이런 게 안 좋을 수도 있고 미국 부동산 시장이 막 좋을 때 또 우리 주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미국 채권 시장이 막 좋을 때 또 한국 주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 셋이 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3분의 1씩 투자를 해놓으니까 이게 이제 분산 투자 효과로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여기에 이제 투자 4분법을 가세하면 또 금을 넣으면 네. 그래서 4분의 1은 미국 리츠, 4분의 1은 미국 채권, 4분의 1은 금, 4분의 1은 한국 주식을 넣는 이게 이제 변형 탈무드 전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전략들을 쓰게 되면 역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26년간 손실 확률이 4번, 3번으로 줄어. 근데 이 탈무드 투자법은 미국 주식은 투자는 안 하네요.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 대해서 갖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넘어가서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변형 탈무드 2라고 이제 부르는 게 바로 지금 이야기하신 건데 이러면 20%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0%는 한국 주식, 20%는 미국 주식, 20%는 미국 리츠, 20%는 미국 채권, 20%는 골드.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아까 탈무드 전략은 3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실행하기가 쉬워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었던 투자 4분법이나 탈무드 투자법, 탈무드 투자법은 3개죠. 요거 중에 하나만 하셔도 인생이 달라지실 겁니다. 결국에는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변화해서 자산을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탈무드 투자법 플러스 1으로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면 작년 그 4월에 트럼프 상호 관세 때 나스닥 지수가 23% 빠졌거든요. 뭐 코스피 2200 갔잖아요. 근데 역사적 최고점 대비 손실률이 마이너스 5%인가 4%에서 막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한 30%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내가 기가 막히게 올해는 미국장이 좋아, 올인. 내년은 한국장이 좋아. 다음은 인도야. 이렇게 골라다닐 수 있는 능력자들은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네. 내가 가면 꼭지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그래서 저는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투자 4분법을 약간 변형했었다. 투자 4분법을 25%를 한국 주식을 해야 된다라면 올해는 15% 정도 본다. 그리고 그 10%를 미국에 주는 정도로 변형을 할 것 같다. 제 개인 ISA 계좌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주식 그리고 채권, 뭐 리츠는 할지 말지 결정하시고 한국은 주식 그리고 현금 채권 혹은 가능하면 금, 현금. 채권 대신에 이제 RP 같은 이런 뭐 아니면 뭐 CD, ETF, CD 채권 그리고 뭐 금, 은행 예금 다 가능하잖아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 뭐 내려갈 때는 굉장히 하방 경직도 있고 안 올라갈 빠지진 때는 않는데 덜 빠진다. 좀 마음이 편하죠. 남들 깨먹는 것 비해서 훨 덜 깨먹고 나는 또 현금도 들고 있으니까 네, 부족할 때 뭐, 조금 더 살 수 있고 좀 타자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아까 제가 미국 채권이든 우리 원화 현금이든 채권성 자산을 꼭 넣는 이유가 그걸 활용해서
폭락했을 때 시장이 패닉이 받았을 때 무좀 탈 수 있으니까 저가 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식의 자산 배분을 뭐 꾸준히 뭐 10년, 20년, 30년 하면 자산이 정말 무럭무럭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연한산 복리 수익률 백테스트지만 대략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탈무드 플러스 1이나 2는 7년마다 자산이 2배가 됩니다. 참고로 이거 세금 감안한 것이. 예전에는 뭐 이런 10% 연수익률, 수익률 이게 되게 낮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복리나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안정성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나중에 노후에 정말 큰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익률 좋은 자산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2000년부터 실거래가 비슷하게 추산해서 계산해 보면 수익률이 한 8% 나와요. 그거에 비해서 10%는 정말 대단한 거네요. 왜냐하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얼마나 많이 빠진 적이 많습니까? 그 언더워터 기간이 특히 그 네. 하우스푸어 사태 때 이러다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상승에 다들 눈은 뿅뿅 가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골라서 투자한 부동산조차도 그렇게 장기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자산 배분해 가지고 이 정도 성과를 낸다라는 건 정말 이게 또 마음이 얼마나 편합니까? 손실 날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8년에 한 번, 7년에 한 번 손실 나니까. 이런 거 전략들이 있는데도 안 한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잖아요. 첫 번째, 몰라서. 그래서 오늘 출연했고요. 두 번째, 멘탈 문제. 인가 오늘 사가지고 상한가 안 보이면 30%인데. 이런 걸 내가 왜 해? 하신 분한테 제가 항상 묻죠. 당신은 그렇게 과거에 그런 어떤 액션과 행동에 정말 운이 따르는 사람이었는가? 아니잖아요. 우리 다 평범하잖아. 그만큼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죠. 워렌 버핏하고 붙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이 다 개방됐다는 건 내가 살 때 매도하는 사람이 조지 소로스거나 워렌 버핏일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개별 종목 투자하실 때 어려움이 그런 거죠. 아주 장밋빛 미래만 보고 투자를 하고 더 나아가서 언제 팔 건가에 대한 계획이 또 없잖아요. 그런 투자의 어려움들을 덜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좀 저희 또 구독자분들께 올 한 해 어떤 식으로 좀 자산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다 혹은 뭐 하시고 싶은 조언 있으시면 마지막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만장일치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물론 틀릴 수 있어요. 안 틀리는 전략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작년에 성과를 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놀라운 성과가 계속 이어지는 걸 보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좀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만장일치의 분위기가 만장일치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조금 조성되는 것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이럴 때일수록 투자의 원칙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산들에게 분산해두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충격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홍순욱 박사님과 함께요. 2026년 부동산 시장 흐름부터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실수요자의 판단 기준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